2편 위정편 할 차례인데요. 하기 전에 지금까지 했던 1편 하기편 다시 한번 읽고 2편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그냥 원문만 읽을 텐데 읽는 동안에 그 뜻을 속으로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약간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기편 1장입니다. 자왈 하기 시섭지 부력 열호 유붕자 원방내 부력 낙호 인부지 불원 부력 군자호 2장 유자왈 기위인야 효제 이호범상자 선의 불호범상이 호장난자 미지유야 군자 무본 본리비 도생 효제야자 기위인지 본연 자왈 교원영색 선의 인 정자왈 오일 삼성오신 위인모 이불충호 여붕우교 이불신호 전불서포 5장입니다. 자왈 도천성지구 경사이신 절용이애인 삼인이시 자왈 제자 입적효 출적제 건이신 음애중 이친인 행유여력적 이학문 자하왈 현현역색 사부모 능갈기력 사군 능치기신 여붕우교 은이유신 수활미학 오피리지학이 8장 자왈 군자 부중적 불의 학적 불고 주충신 무부력이자 과적 물탄계 정자왈 신종추원 민덕귀후의 자금문어 자공왈 부자지어 시방야 필문기정 구지여 억여지여 자공왈 부자 온 양 공 금 양이덕지 부자지구지야 기저 이호 임지구지야 자왈 부재관기지 구몰 관기행 삼년 무개의 부지도 가위효이 12장입니다. 유자왈 예지용 화위귀 선왕지도 사위미 소대유지 유소불행 지화이화 우리의 절지 역불가행야 유자왈 신건어의 은가봉야 본건어의 원치용야 인불실기침 역가종야 자왈 군자식 무구포 그 무구안 민어사이 신어은 취유도의 정은 가위호학이하니 그 다음 15장입니다. 자공왈 비니무청 부위무교 하여 자왈 가야 미약 비니락 부위호래자야 자공왈 시운 여절 여차 여탁 여마 기사지위여 자왈 사야 시가 연시의 고저 왕이 지례자 자왈
불황인지 불기지 환부지있냐. 네, 이렇게 학위편 1편이 끝났고요. 오늘 2편 위정편 들어가겠습니다. 제1편 학위에서는 개인이 추구하는 학문의 내적 수양을 말했습니다. 이제 제2편 위정에서는 그 학문의 외적 활용을 논합니다. 공자의 위정을 논할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책들을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위정편을 공자의 정치사상 또는 정치철학으로 여기고 있음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연구한 바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자가 자신의 전체적인 정치관을 말한 적은 매우 드물었고 단지 위정만을 말했다는 점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학술적인 입장에서는 대단히 신중하고 은밀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법률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며 진리에 복종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렇다면 학문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학문 앞에서는 태도가 대단히 신중하고 은밀해야 하며 진리에 복종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공자는 위정을 말했을 뿐 정치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치는 손문이 말했듯이 대중의 일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공자가 언급한 위정은 교화로서 이것은 전통적인 개념이며 교육과 같은 뜻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교는 교육이며 화는 감화인데 과거에는 이를 감화라 하지 않고 풍화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육하고 교화하고 얘를 구분하라고 했는데 교육은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주는 것. 그리고 교화는 가르치고 이끌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교육의 뜻을 보면은 설문의 자에 보면은 교회의 뜻이 상수시하고 상소시하고 하소효라고 했어요. 가르친다는 것은 상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겠죠. 이 사람이나 무슨 지식 같은 것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베푼다, 시범을 보인다. 그래서 직접 가르침을 주고 아래 사람, 즉 배우는 사람은 그것을 모방한다는 거죠. 효는 모방한다, 본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르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을 일러주면 그것을 모방하는 것을 교육이라고 한다는 거죠. 가르친다는 거죠. 그리고 육이라고 하면은 교육이지 않습니까? 가르쳐서 기른다는 뜻인데 양자사적선자라고 그러고 양자라고 하는 아들을 기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들 자자는 꼭 아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어린애들, 아이들 같은 제자들을 모두 이야기하겠죠. 아들을 길러서 그들로 하여금 착한 일을 많이 하도록 시킨다는 것입니다. 많은 일을 가르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교육에 대한 정의고요. 그리고 교화라고 그러면은 교는 같은데 화라고 그러면은 교행이라고 했어요. 가르쳐서 행하게 합니다. 내지는
가르치.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가져야 일반적인 도덕관념 같은 거 내지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본받게 해서 그것을 직접 행동하고 실천하게 하는 거죠. 앞에서 전자가 내가 하루에 세 가지를 반성하는데 그 세 가지 마지막에 전불수포라는 말이 있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습, 익힌다는 거예요. 익힌다는 것은 내가 직접 실천을 해서 습관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화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그렇게 변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자가 교일이라고 했는데요. 소학의 가르침은 일로서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일이죠. 앞에서 소학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소학에 주로 나오는 내용이 그거죠. 우리가 뭐 수양하는 도덕적인 관념 같은 거 내지는 충신이나 효자들의 사례를 적어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구체적인 사례들 같은 걸로 가르친다. 그런데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치로서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교육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교화에 가깝겠죠. 이치로서 내가 어떻게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교화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교화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뭐 일반적인 일이라고 그랬죠. 지식이나 기술 이런 걸로 가르쳐서 제목을 만드는 것, 그리고 인격을 형성하게 만드는 게 교육이고, 교화는 이제 도덕적인 관념이나 가치관 같은 거 이런 것을 가르쳐 가지고 그 사람이 변화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교육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하는 거고, 교화는 주로 뭐 성인들은 보통 이미 자기 생각이나 관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점진적으로 교화를 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육아에서는 교육을 함으로써 교화를 해가지고 대동사회를 이루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화시켜서 인을 행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동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육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육과 교화의 약간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봤고요. 위정에는 이 교화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점으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논의 제2편 위정은 학문의 외적 활용의 이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위정이득, 덕으로서 정치를 하는 것은 비여북신. 여기서 비는 비유할 비자죠. 비여라고 하면 비유하면 뭐뭐와 같다라는 뜻입니다. 비여북신, 북신은 신은 별신자인데 북신은 북극성이죠. 그래서 비여북신, 그 기소, 이 중성공치. 마치 북극성은 제자리에 있고 여러 별들이 이를 에워싸서 돌고 있는 것과 같다. 여기서 공자는 이제 함께 공자인데, 원래 함께 공자인데 앞에 손수변에 있는 팔짱길공과 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여기서 공자, 손수변에 있는 공자는 둘러산다, 에워산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뜻으로 이 공자가 쓰였습니다.
내용과 뜻이 같습니다. 이 말은 얼른 보면 대단히 이해하기 쉽습니다. 공자는 비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덕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유의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에는 도덕이라는 두 글자가 합쳐져 한 단어로 쓰인 경우가 아주 드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도는 도고 덕은 덕이었습니다. 위진 남북조 이후 당송시대에 이르는 동안 비로소 두 글자가 합쳐져 도덕이라는 한 단어로 변했습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도덕이란 말만 꺼내도 젊은이들이 싫어하는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문화사상이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진한 이전에는 덕은 덕이었고 도와 천은 그 당시 가장 골치 아프고 그 의미를 구분하여 말하기 어려운 단어였으며 동시에 무궁한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는 어떤 때는 형이상의 본체를 말하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도를 이야기하겠죠. 어떤 때는 도로를 뜻합니다. 국도, 지방도 이럴 때 도자를 쓰니까요. 또 어떤 때는 원칙 혹은 법칙을 뜻합니다. 손자병법에서 용병한다는 것은 적을 속이는 법이다. 병자, 궤도야. 괴자는 속일 괴자입니다. 속임의 기술, 속임의 도라는 거죠. 라고 말했을 때 이 도는 법칙이라는 뜻입니다. 또 어떤 때는 도는 도덕을 말하기도 합니다. 천자도 마찬가지로 여러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책 안에서도 심지어는 같은 문장 안에서도 앞뒤의 도자가 나타내는 뜻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문화의 단점 같지만 실은 장점이기도 합니다. 특히 종이와 붓이 발명되기 이전에는 한 글자에 하나의 개념을 담아 칼로 주간에 새겨 그 뜻을 완전히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덕자의 의미를 보면 옛날에는 좋은 행위가 가져오는 성과나 작용을 나타냈습니다. 옛사람은 덕이란 얻는 것이다. 덕자 덕야라고 해석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공자가 덕으로서 정치를 한다. 위정이덕이라고 했을 때의 덕이란 좋은 행위의 성과이며 후세에 말한 도덕의 뜻과 거의 같은 것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깊은 연구가 없이 학생들에게 여기에 나오는 덕이란 곧 도덕을 말한다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학문이 아직 상당한 정도에 이르지 못했고 선생들도 고전 지식을 끌어다 학생들에게 자세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자가 무엇 때문에 이 덕이란 글자를 제시했느냐 하는 것이 여기서의 첫째 문제입니다. 둘째 문제는 북심, 즉 북극성입니다. 우리 문화에서 가장 일찍 발전한 분야가 천문학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천체를 28수와 3원, 즉 자미, 소미, 태미로 나누었습니다. 3원이라고 하면 3원은 원자는 담원자인데요. 이 천체를 별자리에 따라서 세 구분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세 부분으로, 즉 자미, 소미, 태미로 태미 세 구역으로 나눴다는 거죠. 그래서 3원은 천체의 어느 한 구역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도, 위도로 천문을 구역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경도, 위도는 서양의 구역법입니다. 전에 한 천문학자가 우리는 천문을 다시 구역해서 서양의 구역법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 그리니치 천문대 기준 시간은 영국인이 정한 것으로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우리 땅을 중심으로 시간을 재거나 우리를 중심으로 하여 경도, 위도를 다시 구분하지 않았을까요? 사실은 우리도 구분했습니다.
전체의 분도는 3원 28수로서 전체의 별자리를 28개 부분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런데 왜 수라고 했을까요? 날마다 태양이 서쪽으로 질 때 동쪽 하늘에 떠오르는 별자리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수입니다. 별자리는 달마다 다르고 반달마다 다르고 7일마다 달랐으므로 28수로 나누고 또 12신으로 나누어 시간과 천체와의 관계로 삼았던 것입니다. 북극성이 바로 오늘날 서양인이 말하는 별자리에서 큰 곰자리와 작은 곰자리의 가장자리라는 것을 옛사람들은 옛날에 이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밤하늘에서 북극성을 찾으려고 그러면 이게 북두칠성 같이 생긴 게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고, 그래서 큰 거는 큰 곰자리, 작은 거는 작은 곰자리라고 하는데, 그 작은 곰자리에 손잡이 끝부분에 있는 별이 북극성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별자리를 찾으면은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그 끝에 있는 별인데, 북두칠성에서 보면은 앞에 국자 머리 부분에 두 개의 별이 있죠. 두 개 손잡이가 이렇게 있는데, 앞에 두 개의 별에서 요 별과 요 별 간격 사이에 5배가 되는 곳에 북극성이 있습니다. 쭉 고기를 직선으로 따라가다 보면 거기서 북극성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북극성은 뭐 지구의 자전축 바로 위에 있어가지고 항상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별들은 그 별을 따라서 돌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여름에 우리는 은하수를 볼 수 있는데, 은하수의 북쪽에서 가장 빛나는 7개의 별이 북두칠성입니다. 이 7개의 별을 선으로 연결해 보면 물 떠는 표주박 같은 모양이 되는데, 옛날에는 이 별을 두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의 천문학도 우리 조상들이 발견한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늘의 그 많은 별들이 모두 북극성을 중심으로 삼고 북극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저녁마다 북두칠성의 손잡이 앞쪽에는 틀림없이 초요라는 2개의 가장 밝은 별이 빛나는데, 그 빛이 매우 반짝거려서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북두칠성이 동방의 인궁을 틀림없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대장이 된 사람은 위로는 천문에 통달하고 아래로는 지리에 통달하고 중간으로는 인간사에 통달해서 통달하지 않은 바가 없어야 비로소 군대를 거느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천문은 군사면에서 대단히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행군을 하다가 밤에 길을 잃었을 경우 나침반 같은 기구를 보지 않고도 북두칠성을 관찰하면 곧 방향을 분간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문화가 보편적이었는데, 오늘날 우리는 오히려 우리 고유의 천문학에 대해서 조금 더 알지 못하고 있으니 조상이 남겨준 문화유산에 주의를 기울여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천체의 모든 별자리는 1년 4계절을 통하여 마치 북두칠성이 지휘라도 하는 듯 북두칠성을 따라 돌면서 움직입니다. 1년 4계절을 통해 북두칠성이 가리키는 방향은 달마다 모두 다르며 천체는 수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매일 12진 동안 북두칠성의 방향도 변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억 년 동안의 고정적인 움직임으로서 착오가 일어날 수 없으며 실제로 결코 착오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북극성에 대해 이제 이해했다면 공자가 여기에서 한 말은 무슨 뜻일까요? 위정이득이란 안으로 마음에 도가 있어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비난받을 만한 점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중심 사상과 중심 기품이 있어 도덕으로 남을 감화시키면
그 자신은 북극성처럼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명령만 내려도 아래 사람들은 밤하늘에 무수한 별자리들이 걸어가듯 모두 그가 지시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뜻입니다. 병가 사상에서 나온 것으로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만인이 한마음이다. 만중일심과 운용의 묘는 한마음에 있다. 운용지묘, 전호일심이라는 두 마디의 말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만중일심을 천만병사의 정예부대의 천만가지의 마음, 즉 천만웅사 천만심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 해석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는 거죠. 아무리 훌륭한 우두머리 장수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곧 사상 문제로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반드시 하나로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용의 묘는 한 마음에 있다라는 말은 악비가 한 말인데 오늘날 이것을 우두머리 장수의 마음속에 있는 계책, 즉 산 사람은 스스로 묘한 계책이 있다. 산인 자유 묘계라는 뜻으로 풀이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악비가 한 마음에 있다. 전호일심이라고 했을 때의 한 마음은 바로 만중일심의 뜻으로 풀이하는 것이 비교적 타당합니다. 북극성은 제자리에 있고 여러 별들은 이를 에워싸서 돌고 있는 것과 같다. 그 기소의 중성공지란 바로 그러한 이치입니다. 제1편에서도 말했지만 유가와 도가 사상은 진한 이전에는 서로 다른 학파로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노장의 도가 사상에서는 무위이치를 주장합니다. 함이 없이 다스린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무위이치를 통치자가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도가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무위는 곧 무불위로서 함도 없고 하지 않음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른바 무위이치란 어떤 일의 기선을 제압하는 것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비유하자면 지도자나 일의 주관자는 방법을 서기 전에 먼저 그 방법에 어떤 폐단이나 잘못은 없는지 철저히 분석하고 사전에 문제의 근원을 찾아 제거한 후에야 비로소 함도 없고 하지 않음도 없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항일전쟁 중에 한 친구가 행정감찰 전문요원 부서에서 보안부사령이 되었는데 그는 거의 매일 밖에 나가 토비를 소탕했습니다. 토비는 도적대죠. 산적 같은. 내가 그에게 물었지요. 자네 지방에는 그 많은 토비가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 건가? 그러자 그 친구는 내가 하루 종일 오로지 천하대사에만 골몰하고 하찮은 작은 일 하나도 하지 않으니 참모가 되기는 틀렸다고 나무랐습니다. 나는 그에게 무슨 소린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토비를 다 섬멸해버리고 나면 우리는 뭘 하겠나?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자네들 알고 보니 이 모양이구만 하고 말하자 그 친구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웃 현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있어요. 토비를 이리저리 쫓고 몰아서 여러 번 소탕하면 공로를 많이 세울 수 있으니 남들은 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가 어쩔 방법이 있겠는가 하고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유비는 조조가 키워낸 것이다. 만일 조조가 유비를 키워내지 않았다면
천자를 끼고 제후를 호령할 수 없었을 것이다. 천하일은 알고 보면 이런 식입니다. 지금 무위 이치를 설명하기 위해 나쁜 예를 하나 들었는데 이건 정말 크게 부도덕한 일입니다. 정치학이나 군사사상 중에 대장은 혁혁한 공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군사 사상적 의미로는 이른바 싸우지 않고 적병을 불복시킨다. 부전이 구린지병이라는 것입니다. 즉 대장은 자기 자리에 가만히 있기만 해도 적이 두려워서 감히 움직이지 못하고 싸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주 훌륭한 일로서 보통 사람 하나가 혁혁한 공을 세우는 것과는 또 별개의 일입니다. 이른바 무위의 이치는 그 대체적인 요점이 여기에 있으며 공자가 말한 도덕 정치도 바로 이러한 이치입니다. 공자는 왜 항상 이런 문제들을 말했을까요? 옛사람이 역사를 연구하는 방법으로 경사합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경이라고 합니까? 바로 상도를 말합니다. 항상 하는 도라는 말이죠.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대원칙으로서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도 이 원칙은 변동이 없습니다. 우리가 원칙에 변동이 없도록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칙 그 자체가 필연적으로 그러함으로 경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이라고 하면은 다시 잠깐 설명해 보면요. 설문의 해자에서 경자를 뜻을 해석하라고 이제 경자상야라고 했습니다. 경이라는 것은 상이다. 상은 뭐 항상 한다는 거겠죠. 항상하고 불변이라는 거. 불변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경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유협이 쓴 문신조령에 보면은 이 구절이 있는데요. 문신조령에 보면은 경이라고 하는 것은 항구지 지도. 항구는 뭐 영구하다, 영원하다는 뜻이겠죠. 항구 항상 한다, 오래도록 항상 한다는 항구적인 지극한 숫자가 아니고 도자입니다. 지극한 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불간지 홍교라고 있습니다. 홍교는 큰 가르침이라는 뜻이죠. 뭐 기록이 홍자인데 크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교라고 하면 큰 가르침이라는 뜻인데요. 불간이라고 하면은 간은 뭐 보통 뭐 책을 출판하다 할 때 간자를 많이 쓰는데 이거는 여기서는 이제 꽃이다. 꽃이다, 수정하다 그런 뜻입니다. 간자가. 그래서 경이라는 것은 조금도 고칠 수 없는, 수정할 수 없는 큰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절대적인 진리, 변화하지 않는 지극한 도 이런 것을 이제
써내려 놓은 것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경전이고, 그렇죠. 이 경을 써놓은 것이니까 경전이 되겠죠. 그래서 뭐 불교 경전은 유가 경전이나, 유가에서는 뭐 5경, 6경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래서 한 글자도 마음대로 고칠 수 없는 것이 경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구불변하는 진리, 그것이 경이라는 이야기죠. 네, 다시 내용으로 들어갔어요. 이에 반해 역사는 그 원칙 하에서의 시대 변동이나 사회 변천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역사를 이해해야 합니다. 역사상 각 시대와 각 사회를 경과 연결시켜 보는 방식으로 경과 역사를 연구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자가 말한 위정이덕은 표면적으로 보면 판에 박힌 듯한 하나의 교조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자가 태어난 때는 서주와 동주 사이의 시대로 훗날 춘추시대라 불렸습니다. 공자는 춘추라는 역사책을 썼는데 뒤에 춘추라는 말은 역사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공자 전후 시대에는 누구라도 역사를 쓰면 모두 춘추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문화에서 역사를 춘추라 부르고 동하라 부르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치대로 말하면 추운 것은 추운 것이고 더운 것은 더운 것이라 역사를 동하라 불러도 안 될 것은 없습니다. 어떤 이는 춘추의 첫 구절인 춘왕정모를 후세의 한 구절로서 읽은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잘못 읽은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고서를 읽을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 시대에는 종이와 붓이 없어서 칼로 주간에다 어렵게 새겼기에 한 글자가 복잡한 의미를 나타내는 일이 흔히 있었습니다. 공간상의 제약 때문이겠죠. 지금같이 종이가 많고 흔한 것 같으면 몇 글자로 느려서 얼마든지 느려서 쓸 수 있겠지만 옛날에는 주간에 하나하나 새겨야 했기 때문에 최대한 적은 걸로 많은 것을 나타내야 됐겠죠. 이 추는 춘계이며 즉 봄이라는 뜻이죠. 춘계이며 왕은 중앙정부 즉 주왕조이며 정월은 주나라가 시행한 월령상의 정월로서 춘왕정월은 이렇게 하여 생긴 말인데 그 말에 연유하여 역사를 춘추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해석하면 옳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 문화에서 가장 일찍 발달한 것은 과학이며 과학 중에서도 천문학이 가장 먼저 발달했습니다. 세계 과학서를 공부하려면 반드시 천문학을 먼저 연구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3000년 전에 벌써 천문학이 발달했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앞선 것입니다. 천문학을 말하려면 또 수학을 반드시 말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수학도 6000년 전에 벌써 크게 발달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역경을 강의할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토론하기로 하겠습니다. 역경에 양이 사상 8개가 전부 이진법에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수학의 토대가 되는 겁니다. 이진법입니다. 우리 문화는 천문학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사계절은 기후가 고르지 않아 겨울에는 몹시 춥고 여름에는 몹시 덥습니다. 밤낮의 길이도 고르지 않아 겨울에는 낮이 아주 짧고 반대로 여름에는 낮이 아주 깁니다. 다만 봄철 2월과 가을철 8월에 드는 추분 두 절기만이 경도 위도상으로 볼 때 태양이
황도 중간에 이르는 데에서 밤낮의 길이가 거의 같고 기후도 춥지도 덥지도 않아 온화합니다. 바로 춘분과 추분의 이 평형성 때문에 역사를 춘추라고 불렀습니다. 옛 역사가들은 한 시대의 사회와 정치가 좋았는지 나빴는지를 이 춘분, 추분처럼 균형 잡힌 저울에 놓고 비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관점으로 말하면 한 역사적 인물을 평가할 때 몇 년 동안 황제 노릇을 하면서 국가에 부끄러운 일을 하지는 않았는가, 또 그가 몇 년 동안 관직에 있으면서 백성들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을 모두 저울질해 보았던 것입니다. 역사를 춘추라고 불렀던 것은 바로 이런 까닭이었습니다. 뒷부분을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